이번 시간에는 팔레스틴의 위치와 지형에 대해서 지리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레스틴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지구상으로 보면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팔레스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도상으로는 북위 30도에서 33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는 위도상에 의해서 기후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해발 고도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후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 땅의 면적은 대략 약 27,000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 땅으로 치면 강원도 면적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남한보다도 크기는 더 작습니다. 북쪽에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헤르몬산이 있고 그 위쪽에 있는 산지대가 레바논, 안틸 레바논 그 산맥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남쪽은 사막 광야지대입니다. 오른쪽, 동쪽은 요르단강 지역이에요. 사방이 이렇게 각각 강과 바다와 사막과 산으로 에워싸인 그 한가운데 팔레스타인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둘러봐도 다 막혔습니다. 오로지 어디를 봐야 돼요? 뚫려 있는 위쪽 하늘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민족들로 에워싸여 있습니다. 다 포유가 되어 있어요. 이방 민족들로 에워싸여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에다 손 내밀고 도움을 청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에 도움을 청할 겁니까? 위쪽을 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 지리적인 그 위치 자체가, 지형학적인 위치 자체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자, 지정학적인 위치를 살펴보면요. 민족의 경우 셈족, 함족, 야벳 쪽이 나뉘는 그 경계가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흠정역 성경 가지고 있으면 지도 4번째 민족들 분포 노아의 후손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어디로 퍼졌는지 성경 지도 4페이지 성경책 지도 4쪽입니다. 민족들 노아의 후손들 있죠. 자, 그래서 거기 각각 다른 색깔로 셈, 함, 야벳 족속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나뉘느냐면 그 모든 민족들의 경계지이자 서로 만나는 요충지대가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겁니다. 대륙을 보면 아래쪽 이집트가 있는데 그쪽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지중해 연안 쪽으로 유럽 대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아시아 대륙입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세계의 중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앞서 우리 이민족들 배웠죠. 남쪽에 최강대국 이집트, 그리고 위쪽에는 히타이트나 아시리아나 바빌론 이런 강대국들로 에워싸인 곳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을 가리켜서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립니다. 거기 한번 불이 붙었다 하면 아마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야 할 겁니다. 그만큼 위태위태한 지역이에요. 여러분 아까 살펴본 지도 8쪽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 8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들 보십시오. 주변 민족들. 이스라엘이 있죠. 빨간 글씨로. 그 위쪽에 뭐가 있어요? 헤르몬산 위쪽에 빨간 글씨로 레바논이라고 보이죠. 레바논 오른쪽에 시리아입니다. 요르단강 동편 길르앗 쪽에 보니까 요르단이라고 되어 있죠.
더 동쪽으로 가면은 이라크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쿠웨이트가 있고 남쪽 아래 이집트가 있습니다. 다 이 이슬람교 이교도들에 의해서 포위된 형국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강대국들 이방 종교인들에 의해서 에워싸인 곳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왕국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경우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온갖 잡스러운 이방 종교들을 수입해다 쓸 수 있는 곳이 또 이스라엘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반면에 주변의 열강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팔레스틴 땅의 지형 단면도를 간단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 지형 단면도는 어디서 어디를 연결하느냐? 서쪽과 동쪽을 연결하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제일 처음 지도 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 6쪽에 보면은 지중해 연안에 빨간 점이 찍혀 있는 가이사랴가 보이죠? 가이사랴에서 해안선 타고 쭉 내려오면은 욥바라고 까만 글씨로 보입니다. 그 욥바 보이죠? 자, 그 욥바에서 사해 쪽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을 쫙 꺼 내려가서 그쪽에다가 지구를 자를 수는 없겠지만 예컨대 지구를 잘랐다 생각할 때 그 단면도가 여러분 지금 7페이지 교재 7페이지에 나오는 그 지형 단면도입니다. 서쪽 바다에서부터 동쪽으로 쭉 지나가면서 나타나는 지형입니다. 위도상으로는 똑같아요. 위도상으로는 동일한 위도상이 있는데 뭐가 달라지느냐? 고도가 막 달라집니다. 해발 고도가 2000m가 넘는 산도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에서 제일 낮은 곳,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도 팔레스틴 땅에 있습니다. 헤르몬산 높이가 약 2850m 정도 됩니다. 엄청난 높이죠? 만년설 녹지 않는 눈이 쌓여 있습니다. 유다 산지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은 약 해발 고도가 750m입니다. 750m 어느 곳에는 800m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평평하게 깎아지른 그런 분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도 저지대가 있고 갈보리 언덕과 같은 산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곳은 통상 이 정도 위치에서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 사해가 있습니다. 그 서에서 동까지 쫙 직선으로 그은 그 선이 그 해발고도 해수면입니다. 해수면 해발고도 0입니다. 근데 사해의 바다 표면 높이가 어느 정도냐? 해발 마이너스 421m입니다. 바다보다 400m나 아래쪽에 사해의 표면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해 바다의 수심이 얼마냐? 수심이 400m입니다. 사해 바다의 밑바닥은 바다 높이에서 마이너스 800m입니다. 그만큼 저지대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지형을 띠고 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지형의 외적인 윤곽만 한번 살펴보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욥바라는 도시가 있죠. 항구입니다. 역대기하 2장 16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두로 왕 히람에게 성전을 지을 목재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레바논 산지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뗏목을 엮어서 바다로 수운을 합니다. 떠내려오는 것을 욥바 항구에서 이제 전부 잡아채가지고 육로로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에스라 3장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또 학계 대언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하는데 이 성전 재건할 때 역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빠 바다를 통해서 이 백향목을 운반해 옵니다. 자, 이 요빠라는 곳은 구약 시대의 한 유명한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시리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아시리아 수도가 니느웨죠. 니네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대언자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너는 가서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라고 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대언자인데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죄 가운데 그냥 빠져 있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망하면 우리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염려도 없고 좋겠다 싶어가지고 원수의 나라에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고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게 되는데 그 배를 탄 곳이 어디냐? 요빠 항구입니다. 당시에 유명한 항구가 거의 없습니다. 보십시오. 해안선이 이렇게 밋밋한데 좀 움푹 들어간 데가 있어야 조선소도 만들고 또 선착장도 만들 텐데 배를 댈 만한 곳이 없어요. 요빠 지역이 그래도 항구로서 사용되는 지역인데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여기서 배를 탑니다. 요빠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 서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느냐? 당시 사람들은 그게 세상의 끝이라고 불렀어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스페인이 나옵니다. 유럽에서 맨 왼쪽 바다 끝 스페인이 나옵니다. 더 가면 뭐가 나와요? 아메리카 대륙 나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까지 여행은 하지를 못했고 스페인 남쪽에 있는 타르소스라는 곳이 다시스 그게 땅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너희가 보내준다면은 나중에 스페인으로 넘어가겠다. 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요나가 생각했던 당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세계관에 의하면은 세상 끝으로 도망가려고 생각한 겁니다. 뛰어봤자 벼룩인데 이 지구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니느웨에 안 가려고 요빠에서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요빠 항구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도 요빠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내려가서 요빠가 예루살렘에서 골짜기 따라 쫙 따라가면은 요빠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요빠하고 예루살렘 있는 쪽에 보니까 초록색으로 골짜기 나오죠. 아얄론 골짜기 요거 따라가지고 가면은 요빠 나옵니다. 산 등성이 타는 거 아니고요. 산에서 좀 내려가서 골짜기에 난 산과 산 사이에 난 좁은 길로 쫙 가면은 요빠하고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빠에서 구제와 선행을 아주 많이 하는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불리는 그런 죽었던 자매를 살립니다. 그리고 무두장이 가죽 피혁 제조업자 시몬의 집에서 거합니다. 그 지역이 바로 요빠 항구입니다. 그 다음 요빠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은 롯이 나오죠. 지도상에서도 요빠에서 오른쪽 아래로 가다 보면 루따 괄호 열고 롯 그렇게 돼 있죠. 지도에서 요빠의 그 아래쪽에 보면은 루따 롯이라고 나오죠. 바로 그 지역입니다. 롯 평야하고 당시 지명으로 롯이라고 부르고 요즘 현대식 지명이 루따입니다. 이 롯 평야는 사론 평야지대에 있습니다. 사론 평야가 어디냐면요. 저 가이사랴라고 붉은 점 찍혔는데 평야라고 보이죠? 그 사론 평야입니다. 해안선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사론 평야가 있습니다. 그 사론 평야가 쫙 아얄론 골짜기 요빠까지 내려오면은 거기서 요빠 아래쪽에 블레셋 평야, 팔레스타인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는 블레셋 평야 위쪽에 있는 사론 평야 지대에 롯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다비다를 살린 것도 있는데, 애니아라는 사람이 마비병에 걸려가지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마비병을 고치고 나니까 룻다와 사론에 거하던 자들이 죽게 돌아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룻다가 바로 요 롯이에요. 요빠 아래쪽에 있는. 요빠하고 가깝기 때문에 사건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론 지역에 있던 사람이라는 건 바로 요 사론 평야에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론 평야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면은 해외로 수출하려면, 아니면 다른 도시로 운반하려면 어디서 운반하느냐? 요빠 항구에서 다 모아갖고 배로 나릅니다. 그게 싸게 먹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베드로가 요빠와 룻다 요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룻다는 물론이고 요 사론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롯에서 조금 더 가다 보면은 엠마오가 나옵니다. 자, 엠마오가 요 지역에서 만약 찾기 어려우면요, 다른 신약 시대의 지도에서 찾아야 됩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 이야기 있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1km 정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빨간 점 찍히는 예루살렘에서 살짝 위쪽으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지역에 엠마오가 있고,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에 절망을 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그 마을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들려주시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한 구약 말씀을 들려줄 때 그들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 다시 일어나서 돌아와서 자기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사도들 앞에서 또 다른 형제들 앞에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엠마오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은 점점 산지로 올라가죠. 산지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유다 산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정치, 경제, 행정,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됩니다. 초대왕 사울과 또 다윗 시대를 거쳐서 내려오는 동안 예루살렘은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인 또 정치적인 군사적인 요충지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 왕 때 여부스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을 탈취하고 그때부터 다윗의 도시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온산, 또 다윗성, 예루살렘 그렇게 불립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약 2.7km 정도 내려오면은 남쪽으로 내려오면 베들레헴이고요. 비스듬히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면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 사이에 작은 글씨로 베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단이. 자, 위쪽에 지형도하고 같이 보시면은 순서가 요빠, 롯, 엠마오, 예루살렘, 베단이 이게 연결이 됩니다. 베다니 마을은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살던 그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기도 하셨고, 또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나사로 남매의 집에 마지막으로 머무르시고 거기서 함께 식사를 하시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그 곳이 베단입니다. 자, 베다니까지 오게 되면은 그 아래쪽은 지도상의 색깔이 약간 누렇게 되어 있죠. 푸릇푸릇하게 되어 있는 것은 풀밭도 있고 산도 있고 나무가 자라는 곳이고, 이쪽은 그다음 건조하고 메마른 그 광야가 됩니다. 베다니에서 내려오면은 경사가 급하게 강을 향해서 급경사로 내려갑니다. 이 지역이 요르단 골짜기인데 지반이 침하해가지고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유다 산지가 있죠. 유다 산지가 있는데 그쪽에서
지형이 치마가 되면서 요르단 골짜기하고 요단강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구체적인 요르단 골짜기의 지형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과를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요르단 골짜기 내려가면은 그 요르단 강이 있고 사해가 나오게 됩니다. 사해 건너편에 모압 산지가 있습니다. 모압 산지는 예루살렘 아까 높이가 어느 정도라고 했습니까? 약 750, 800 정도 된다고 했죠. 모압 산지는 보통 1500에서 2000m 정도 됩니다. 꽤나 높은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느보산 같이 높은 곳에서, 느보산은 모세가 죽기 전에 비스가산 꼭대기,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마지막으로 팔레스틴 땅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머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마치 자기들이 물을 주는 것처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주면서 이 패역한 백성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물을 내야 하겠느냐 하면서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다가 이 일로 인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모세가 간청합니다. 나로 죽기 전에 저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게 하소서. 모세가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내려다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요. 모압 산지는 유다 산지, 사마리아 산지보다 훨씬 높습니다. 헤르몬 산까지는 안 됩니다만 훨씬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모압 산지에서 딱 올라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그렇게 긴 나라가 아닙니다. 한눈에 그 낮은 저지대에 있는 팔레스틴 땅, 그 풍요로운 땅이 다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 보면은 느보산에 올라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지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무덤이 어디인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어디인지 안다면은 아마 사람들이 또 모세의 무덤을 또 숭배하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할까봐 하나님께서 치우셨고, 모세는 나중에 약속의 땅에 비록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가나안 땅에 다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될 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함께 나타나서 말씀을 나눕니다. 또 나중에 이 모세와 엘리야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일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땅으로 와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적그리스도와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표적들을 행하게 될 겁니다. 죽임을 당하지만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고 부활해서 올라가고 주님이 천년왕국 세울 때 또다시 그 땅에 오게 될 겁니다. 자, 그 산이 이제 느보산이고 모압 산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도, 첫 번째 지도에서 욥바에서 사선으로 쫙 예루살렘까지 해서 예매까지 꺼가지고 모압 산지까지 오면요, 이 전체 서에서 동까지 본 지형입니다. 지형 가운데서도 지금은 높낮이만 보았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지형들은 저 해안평야지대, 세펠라지대, 유다산지지대, 요르단 골짜기지대, 모압 산지지대, 서에서 동까지 나타나는 이런 각 지형들을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레스타인의 지형도라고 지도를 입체 지도를 하려고 하니까 좀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조금 약간 편집을 하다 보니까 약간 흐릿한데 그래도 산줄기하고 산자락 같은 것들이 비교적 명암을 통해서 잘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그 교재 8쪽에 7B라고 되어 있는 그 지도입니다. 지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서쪽에서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해안선을 따라서 아까 두로와 시돈 봤죠? 그 다음에 볼록 튀어나온 게 그 악고, 그 지방이고, 가이사랴를 따라서 사론 평야 내려오면은 욥바, 그리고 아스켈론, 아스글론, 팔레스틴 평야, 블레셋 평야, 그리고 팔레스틴 평야 요 지역이 블레셋 사람 사는 지역입니다. 요게
해안평야 지대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그 산줄기 있죠. 그 위쪽에서부터 오면 갈릴리 산간지대, 갈릴리 호수 있는 골란 고원 맞은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려오면서 사마리아 산지, 사마리아 보이죠? 세겜 있는 쪽, 사마리아 산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는, 예루살렘 헤브론 있는 유다 산지, 그리고 요 해안평야하고 유다 산지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낮은 구릉지대가 있습니다. 세펠라라고 부르는 구릉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가 있고요. 그래서 주로 농성전 하면서 예루살렘이나 유다를 향해서 진치면 세펠라에서 맞붙어 가지고 서로 대치를 합니다. 그 중간에 또 작은 골짜기들이 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워낙 고지대라서 당시 병력과 장비로는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산줄기가 쭉 유다 산지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마치 우리나라 그 백두대간처럼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아까 베다니에서 급경사가 되는 걸 봤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내려가야 됩니다. 거의 경사가 가파르고 사람들도 잘 많이 다니지 않는 이제 그런 지역에는 그런 지역은 좀 들짐승들도 있고 위험합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요르단강을 배 타고 건너려고 하면은 여리고에서 건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여행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강도들도 노리고 있는 강도들도 있습니다. 이 요르단 골짜기 지형은 저 북쪽 헤르몬산 있는 저 다한에서부터 쫙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 요르단강 사이까지 이어지는 이런 지반 치마로 내려앉은 땅입니다. 그 지대가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그 동쪽은 역시 또 높은 산지입니다. 유다 산지 쪽하고 요 모압 산지 쪽하고 높은 산지 그 사이가 움푹 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꺼진 사이로 물이 흐르는 곳이 요르단강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저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요르단강 동편 지역도 저 북쪽에 헤르몬산 아래쪽에 골란 고원, 이 바산 골란 도피성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요즘 저 이스라엘하고 저 뭐 정치적으로 대치되는 그런 지역이 저 골란 지역이죠. 그다음에 그 골란 지역 아래쪽에 이제 길르앗 땅, 그 지역이나 길르앗 산지가 나오고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제 모압 산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두 개의 산줄기가 내려오고 있고 그 가운데에 요르단 골짜기 요르단강이 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지형 윤곽입니다. 남북과 동서로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영토는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쪽에서는 북쪽에 있는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입니다. 다한이 어디냐면요. 요르단강을 타고 쫙 올라가십시오. 갈릴리 바다 보이죠? 갈릴리 바다 위쪽에 바로 위에 가브나움이 보이죠? 가브나움에서 수직으로 계속 올라가면 가이사랴 빌립보 위에 다한이 있습니다. 그게 다한입니다. 원래 다한은 여기가 아니고 그 왼쪽 아래 블레셋 지방 그 부근이 다한이었는데 자기들의 영토가 너무 좁다.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자주 침입을 당하니까 새로운 영토를 찾아가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쪽에서 다한이라는 곳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브엘세바는 어디에 있느냐? 저 유다 지방 남쪽에 있습니다. 자, 지도에서 지중해 왼쪽 아래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 있죠? 아스글론 가사 찾았습니까? 가자에서 아래쪽에 보면 그랄 지방이 있죠? 오른쪽 아래로 그랄 지방에서 그 지금 가자 그랄 지방에서 계속 오른쪽 아래로 내려온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유다 남반부에서 사막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모든 그 피로를 풀고 물과 양식을 충전해야만 여기서 단번에 사막 횡단해가지고 광야를 횡단해서 이집트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은 곳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신 그곳이기 때문에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 다한에서 브엘세바 남북으로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동서는 어디냐? 대해부터 요르단까지. 대해라는 건 지중해를 이야기하죠. 이 지중해는 진짜 바다고요. 갈릴리 바다 그리고 사해는 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넓기 때문에 그냥 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동서로는 지중해와 요르단강이 경계고 남북으로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가 남북 경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좁은 땅덩어리 강원도만한 그런 땅인데 해발 고도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한겨울에도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해에는 수영 못하는 사람도 빠져 죽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을 집어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물속에 코르크 마개에 던진 것처럼 이렇게 튀다가 잠잠히 물 위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다가 사해 바다에 몸을 이렇게 누워갖고 신문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안 가라앉습니다. 워낙 그 염분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그쪽은 한겨울에도 그 아래쪽 염해가 해발고도 마이너스 420m라고 했죠. 해수면이. 상당히 무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겨울에도 그쪽은 따뜻합니다. 반면에 한여름에도 헤르몬산 가면 스키를 탈 수 있습니다. 눈이 안 녹습니다. 거기에는. 그리고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가 날 때도 있고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건기도 있습니다. 진짜 그 사막 지역에 홍수가 나면 무섭습니다. 사막에서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보다는 홍수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사막 모래 따위인데 비가 오면 흡수될 것 같은데 그냥 모래가 아니라요. 모래가 풍화 퇴적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주 미세한 모래가 굳어가지고 반질반질한 땅을 만듭니다. 비가 내리면은 물이 스며들지 않고 물이 그쪽으로 와디라고 하는 그 건천 마른 땅에 다 고여가지고 한꺼번에 확 쏠려 내려옵니다. 포크레인이고 사람이고 그거 다 떠내려가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막에서 홍수 나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비가 안 오는 건기도 있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 기후 자체가. 여기에 따라서 처음으로 이런 비가 내릴 때 빨리 그 메마른 땅을 부숴가지고 흙덩어리를 부드럽게 해야만 씨를 뿌리고 그래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시사철 푸른 평야지대도 있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메마른 광야와 사막지대도 있습니다. 좁은 땅 안에 각종 기후대와 각종 이 토양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지역이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 해안평야 지역, 지중해를 끼고 남북으로 길게 뻗은 해안평야 지역에는 강우량이 많고 또 이 강을 따라서 떠내려오는 그 퇴적토로 인해서 기름진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수많은 그런 도시들은 주로 이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어떤 평야들이 있느냐면요. 저 위쪽에 보면은 여러분 지도 6쪽에서 흐려가지고 초록색 글씨라서 녹색 초장에 초록색 글씨라서 잘 안 보일 겁니다. 페니키아, 두로시돈의 페니키아 보라색 글씨 찾으셨죠? 페니키아라는 글자를 따라서 손으로 짚으면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아셀 평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다 보면 아까 불룩 튀어나온 갈멜산에서 불룩 튀어나오는 악고 있죠? 그 악고 아벡 지나가 악고 평야, 악고 평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지방 남쪽에 저 오른쪽으로 요르단강을 향해서 이스르엘 평원, 예스르엘 평원, 이스라엘 평원, 발음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같은 지명입니다. 이스라엘 평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저 사도행전 이야기하면서 찾아본 곳 있죠. 가이사랴 있는 그 지역에 보니까 북에서 남으로 세로로 내려오는 사론 평야가 있습니다. 이 해안선 평야입니다. 사론 평야에서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블레셋 평야가 나옵니다.
자, 위치 보십시오. 남쪽에서 올라가면 팔레스타인 평야, 그 위에 샤론 평야, 이스라엘 평야, 악고 평야, 아셀 평야. 이렇게 해안선 지역에 평야가 있는 이유는 이 지역이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시내나 강들이 하류 쪽에서 퇴적토를 이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지중해 연안하고 가깝다는 겁니다. 비가 오면 어디서 오겠어요? 비구름대가 바다에서 몰려오겠죠. 저기압층이 저쪽에서 몰려오면 지중해에서 습기를 머금은 비가 제일 먼저 뿌리는 곳이 이쪽입니다. 근데 이게 산지를 타고 비구름대가 쫙 올라가면 산자락에 주로 산을 만나면 비를 뿌리죠. 다 뿌리고 나면은 산을 넘어가지고 아래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메마른 바람, 표현현상, 높새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태백산맥을 두고 이쪽에서 춘천 이런 쪽에서 쫙 넘어갈 때 비 많이 뿌리고 산 내려가면은 덥고 메마른 바람이 샥 불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해안에 있는 강릉 지방이 훨씬 더 따뜻하다고 그러죠. 그런 자연현상이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는데 해안선 주변이 비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토양도 좋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대로 수많은 도시들이 이 바다를 통한 그런 교역 그리고 풍부한 이 자연 물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안선을 따라서 도시들이 발달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리를 잡은 것도 구태여 저 유다 산지가 예루살렘 점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 땅이 더 좋은데요. 오히려 유다 사람들 가운데 살기 좋은 저 남쪽으로 내려가겠다 해서 에브라임이나 유다 산지에서 평원지대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악지대가 나오는데 해안평야에서 아까 그 산악지대 그 사이에는 낮은 구릉 세페르라 지역이 있고요. 산악지대를 살펴보면 맨 북쪽에 갈릴리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 그 왼쪽 편에 보면은 바탕색이 좀 초록색이 진하게 된 곳 있죠. 그 지역이 전부 다 산간지방입니다. 갈릴리 산간지방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하는 나사렛도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가나 나사렛 보이죠? 그 나사렛도 뭐 다볼산 있고 있는 그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갈릴리는 이제 북갈릴리, 남갈릴리로 나뉘는데 이쪽도 산간 지역이고 왼쪽 아래쪽이 낮은 저지대에서 이 평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려오다 보면은 므낫세 산지, 에브라임 산지가 보입니다. 자, 요단강이라는 글자 왼쪽에 보면 빨간색으로 사마리아 보이죠? 예, 사마리아, 도시 사마리아, 사마리아 지방은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마리아 오른쪽에 보면 므낫세 산지 보이죠?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차지했다고 해서 그 므낫세 산지고 므낫세 산지에서 요단강을 따라서 조금 더 내려오면 세겜 아래쪽에 또 초록색 글씨로 에브라임 산지라고 보이죠? 예. 이쪽이 이제 사마리아 산악지대입니다. 그다음 그 아래쪽이 베냐민 산지, 유다 산지 보이죠? 이 베냐민 산지, 유다 산지가 노란색 위에 있다고 거기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글씨를 쓸 수가 없어요. 지명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겹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베냐민 산지, 유다 산지는 저 요르단 골짜기 지역입니다. 위치상으로는 그 노란색 있는 건 요르단 골짜기예요. 그 베냐민 산지는 왼쪽으로 한 여러분 2cm 정도 옮겨가지고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실로, 베델, 미스바, 기브온 연결하는 거 있죠. 이 부분이 베냐민 산지입니다. 그게 거의 고산지대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 산지도 왼쪽에 있는 감람산 있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헤브론 연결하는 요 산줄기가 유다 산지입니다. 백두대간 타고 저 북쪽에서 쫙 뭐 지리산까지 종주하시는 분들 있죠. 그것식으로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사마리아, 세겜, 실로,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뭐 기브온,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요거 하면은 이스라엘의 산의 그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물론
이 지역으로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습니다. 길이 험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지역은 옛날에 족장들, 믿음의 족장들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런 사람들이 자주 다니던 길이라고 해서 이제 족장들의 길이라고 불립니다. 대규모 대상들은 요 길로는 안 다니고요. 주로 강이나 바닷가 쪽으로 난 길을 따라서 다닙니다. 그리고 요 헤브론 산지에서 더 아래쪽으로 가면은 그냥 광야입니다. 광야와 사막을 거치면은 아래쪽에 부헬라 헬로이 옆에 네게브라고 된 쪽이 있죠. 그리고 호르산이 있고 그 네게브 산악지대까지 연결이 됩니다.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광야 생활하다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들이 어디에서 어디를 정탐하느냐? 헤브론 산지를 정탐합니다. 자기들이 있는 광야에서 헤브론에서 내려오면은 바로 광야지대입니다. 그 가보니까 산은 높고 거인들이 성을 쌓아놓고 물산은 풍부한데 우리가 정복하기엔 너무 힘든 땅이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못 가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좀 돌리시고 그 다음에 바로 헤브론 산지를 올라가서 점령하라 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사해 남쪽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요르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점령하게 하죠. 자, 이 유다 산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때는 점령할 엄두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이 상당히 중요한 고대 도시이고 요새가 형성되어 있는 이유가 지형적인 그런 위치 때문에 방어에 아주 유리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 요르단 계곡은 북쪽 헤르몬산, 여러분 그 교재 8페이지에 나오는 그 지형도에 북쪽에 보면 헤르몬산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그 지도책에도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헤르몬산 단 위쪽에 보면은 바알갓, 바알 헤르몬 그렇게 돼 있죠. 그쪽이 헤르몬산입니다. 자, 그 헤르몬 산기슭에 있는 텔단, 오늘날 이름으로 텔단이라고 하는 그 단에서부터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쫙 선을 긋고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 요르단강을 지나서 사해에서 더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라바 해안과 홍해까지가 요르단 계곡이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좀 자세히 보시려면은 자세히보다도 큰 지도에서 멀리 보시려면요, 지도 8쪽을 보십시오. 8쪽에 저기 빨간 글씨로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아래쪽에 보면 아베가, 그 아래쪽 헤르몬산 단 보이시죠? 그 단에서부터 쫙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 지나고 요르단강 지나고 사해를 지나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홍해 바다까지 내려옵니다. 홍해가 이게 두 갈래로 안쪽으로 시나이 반도에 의해서 두 갈래로 갈라져 있죠. V자로 되어 있죠. 왼쪽으로 가면 수에즈만입니다. 수에즈만, 그 출애굽할 때 그 홍해를 건넜다 할 때 그 홍해는 왼쪽에 있는 수에즈 쪽이고 오른쪽이 아카바만 쪽입니다. 아카바만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쫙 내려오면 홍해 바다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단에서 홍해까지, 홍해의 그 오른편 들어가 있는 만 있죠. 그쪽으로 쫙 내려오는데 요 지역이 골짜기 지역이라는 겁니다. 전체 지형상 지반 치마로 인해서 생긴 골짜기 지역입니다. 그 다음 이제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해서 아까 이야기한 모압 산지 있죠.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 그 산악지대하고 낮은 구릉지대, 길르앗 평원 같은 그런 낮은 구릉지대도 있고 바산 골란 지역, 바산 땅, 골란 땅, 그리고 모압 산지와 같은 이런 고지대도 있습니다. 그런 산악지대와 낮은 구릉지대가 트랜스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강 건너편, 요르단강 동쪽이라는 겁니다. 자, 이 땅은 트랜스 요르단 지역은 요르단강 동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않은 땅입니다. 여러분 지도 6쪽 처음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지중해에서 요르단까지를 줬어요. 오른쪽은 그들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하지 않았는데
에돔 족속을 지나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정벌하고 그 땅을 가다 보니까 길르앗을 만났습니다. 길르앗의 푸른 초장을 보고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우리는 가축들이 많으니까 굳이 가나안 땅 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기업을 얻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는데 참여는 합니다만, 참여는 하지만 그들이 상속 유산을 요르단강 오른쪽에서 받습니다. 여러분 지도 21쪽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상속 유산을 얻는데 대충 어떤 식으로 그 12지파가 위치하고 있는지 21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해바다 오른쪽에서 에돔을 우회해가지고 모압과 암몬 정벌하고 딱 길르앗 지방 가니까 안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오른쪽에도 강들이 그 왼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강들이 더 많습니다. 강이 한 4개 정도가 흐르고 있어요. 그 강들은 나중에 다시 산과 강에서 다시 배우겠습니다. 그 강들이 요르단 강에 합류하는 그런 지류들입니다. 강이 있다는 건 뭘 말해요? 주변에 풀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강이 흐를 만큼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오고 어느 정도 비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여기서 상속 유산을 얻겠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 위치 보십시오. 요르단강 오른쪽에 사해바다의 북쪽 오른쪽에 르우벤이 있고 르우벤 위에 갓이 있고 그 위에 므낫세 절반 지파, 므낫세 절반은 왼쪽에 또 사마리아 산지 쪽에 가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트란스 요르단, 요르단강 건너편, 요르단강 동쪽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축에 좋은 땅을 골랐습니다. 사람에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면 뭐합니까?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로 에워싸여 있고 모압과 암몬이 완전히 민족이 멸종한 것도 아니고요. 북쪽에 뭐가 있습니까?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려면 어디로 오겠어요? 길르앗 지방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르단강을 건너야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시리아, 아시리아, 바빌론, 아라비아 자손들 끊임없이 어쨌든 이 두 지파 반을 공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땅인데 그들이 차지했기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는 겪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방 민족들로부터 시달림을 많이 받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영토 나중에 확정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도 배울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내가 욕심을 내가지고 취하려고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나를 만족시켜주는 어떤 것들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된다는 겁니다. 역사를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저 위쪽에 아시리아가 있고 바빌론이 있는 게 그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그들이 이집트로 쳐들어가려면은 중간에 거쳐야 하는 관문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왕국, 유다 왕국은 치기가 어려운 게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산이 가로막고 있고 사막이 가로막고 있고 요르단강이 자연적인 지형적인 방패가 되어줍니다. 근데 그들은 방패가 없어요. 오른쪽이 뻥 뚫려 있습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겪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겠습니다.